아빠가 돌아가셨어. 지금 바로 와줘.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 귀찮게 하지 말고 전화 끊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이라고 울먹였지만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지연은 홀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다급한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은 상복 차림 그대로 호텔 예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상복을 입은 지연을 보자마자 거칠게 밀치며 내뱉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말고 꺼져. 이제 네 자리는 없어. 시댁은 짐을 내다버렸고 지연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 그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과연 친정아버지의 편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건 아버지의 얼굴에 하얀 천이 덮이는 걸 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찬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추운 건 아니었어요. 그저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사망 확인서를 받아드는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고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받아들이질 못했죠. 지연은 병원 로비 구석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4번 울리고 나서야 성준이 받았습니다. 여보, 아빠가 돌아가셨어. 지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목 안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근데 나 오늘은 못 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연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데 첫 반응이 못 간다라니요. 지연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여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 가야 해. 제발 와줘. 알았어, 알았는데. 오늘은 정말 안 돼. 내일 갈게. 성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사람들 웃음소리와 음악 같은 것이 흘러나왔지만 지연은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와주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와야 해. 나 혼자서 어떻게 해. 내일 간다니까. 오늘은 진짜 못 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다시 전화를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더니 이번에는 2번 울리고 바로 끊겼죠. 일부러 끄는 겁니다. 시누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한 명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혼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빈소를 차리고 영정 사진을 세우는 것까지 전부 혼자였어요. 상복으로 갈아입을 때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울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었죠. 상주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들과 동네 어른들이 조문을 오셨는데 빈소에 지연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위는 안 왔어?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어요. 내일 온대요. 그 한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창피한 건지 서러운 건지 아니면 분한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지연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위는? 시댁분들은? 지연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내일 온대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입안이 써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불빛은 형광등 특유의 차가운 빛이었고 조문객의 발길이 끊기자 빈소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지연은 상주석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지연에게 연락한 가족은 아무도 없었죠.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옆 빈소 유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연을 보더니 상주분이세요? 라고 물었고 지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지연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혼자라서 미안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연은 부은 눈을 찬물로 씻고 다시 상주석에 앉았어요. 혹시 남편이 아침에는 올까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성준이 받았어요. 여보, 오늘은 올 수 있지?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뚝, 또 끊겼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남편에게는 나중에 처리할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연은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미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먼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위에 남편한테 버림받은 허탈함까지 겹치니 숨을 쉬는 것조차 무거웠죠.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동창 수진이었어요. 수진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연아, 이거 성준 씨 아니야? 내가 지금 강남에 있는데 호텔 로비에서 봤어. 메시지 아래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별 생각 없이 사진을 눌렀어요. 화면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호텔 예식장 앞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하객들이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깔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내일 갈게라고 했던 그 남편이 턱시도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준 옆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성준의 팔짱을 끼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어요. 성준의 얼굴을 더 크게 보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지면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텅 빈 빈소에 울렸어요. 지연은 바닥에 엎어진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중요한 일이라던 게 이거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지연은 떨어진 휴대폰을 천천히 주워들고 한 번 더 사진을 보았어요. 턱시도를 입은 남편, 웨딩드레스를 입은 낯선 여자, 그리고 박수를 치는 하객들. 그 화면 안에 지연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발 한 발 걸어서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어요. 영정 속 아버지는 부드럽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자 목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지연은 울지 않았어요. 아빠, 오늘만은 무너지지 않을게. 지연은 이를 악물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걸 느낄 여유조차 없었죠. 지연은 아버지 영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상주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허리를 숙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서러움과 허탈함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지연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장례식이 끝나면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지연은 빈소를 나서며 수진에게 호텔 이름을 물었습니다. 답장은 바로 왔어요. 강남의 한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지연은 상복 차림 그대로 장례식장 앞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가 백미러로 지연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눈이 퉁퉁 부은 채 호텔로 가달라고 하니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겠죠. 차 안에서 지연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가슴을 때리듯 쿵쿵 뛰었습니다.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건네는 손이 떨려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연은 죽지 않고 그대로 내렸어요. 호텔 정문 앞에 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로비는 환했습니다. 너무 환해서 잔인했어요. 화환이 양쪽으로 줄지어 있었고 리본에는 축하 문구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웃으며 로비를 오갔고 어디선가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축하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밝고 따뜻한 공기가 지연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같은 시각 지연이 떠나온 장례식장은 형광등 아래 텅 빈 상주석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연이 로비를 가로지르자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쏠렸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결혼식장이 있는 호텔 로비를 걸어가고 있으니 당연했죠.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지연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기 혹시 어디를 찾으시는 건가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예식장이 어디예요? 3층입니다만 혹시 조문을 오신 건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검은 상복. 어제 밤새 아버지 빈소를 지킨 얼굴 그대로였어요. 3층에 도착하자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성준 유라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지연은 그 글자를 보고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벽에 손을 짚고 버텼어요. 예식장 문 앞까지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미끄러웠어요.
지연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예식장 안은 꽃과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정면 단상 위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순백의 드레스에 레이스 베일을 쓴 그 여자가 주인공처럼 빛나고 있었고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서 있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믿기지 않았던 장면이 지금 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까운 좌석의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상복을 입은 여자가 예식장 문 앞에 서 있으니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퍼져나갔고 곧 단상 위에 성준도 지연을 발견했어요. 지연은 남편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최소한 얼굴이 하얘지기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준의 첫 반응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었어요. 마치 귀찮은 손님이 불쑥 나타난 것처럼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어? 성준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하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왜 왔느냐는 것이 첫마디였어요. 지연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인데 왜 이런? 지금 중요한 날이야. 여기서 이러지 마. 성준은 지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단호했어요. 중요한 날이라는 그 말이 지연의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의 결혼식이 중요한 날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때 단상 옆에서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어머니는 지연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더니 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말고 꺼져. 시어머니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팔뚝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보다 차가운 눈빛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지를 잃고 찾아왔는데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밀쳐내는 손이었어요. 신우이도 뒤따라왔습니다. 신우이는 지연의 상복을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대놓고 비웃는 눈이었죠. 재수없게 그 옷 입고 와서 분위기 다 망쳤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도 남편의 배신도 시댁의 모욕도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웨딩드레스의 치맛자락을 살랑이며 유라가 걸어왔어요. 유라는 드레스 끝단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올리며 지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방해하지 마. 유라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사람이 지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유라의 웨딩드레스와 자신의 상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한쪽은 결혼식이고 한쪽은 장례식이었어요. 이보다 잔인한 대비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두드리며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다시 단상으로 향했고 축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준과 유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단상으로 돌아갔어요. 지연은 예식장 뒤쪽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쫓겨나듯 밀려났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단상 위를 지켜보았습니다. 성준이 유라의 손을 잡는 것도 반지를 교환하는 것도 하객들이 환호하는 것도 전부 보았어요. 한 장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빈 상주석에서, 새벽 빈소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반지를 교환하는 걸 보면서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슬픔도 분노도 허탈함도 아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얼굴. 옆에 있던 하객이 지연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하객의 얼굴에 스친 건 놀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이 성준이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성준은 턱시도 단추를 풀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장례 끝나면 정리하자. 서류 보낼게. 정리. 서류. 지연은 그 단어들을 가만히 씹었어요. 거기에는 미안함이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처리한다는 느낌, 귀찮은 일을 마무리 짓겠다는 뉘앙스뿐이었어요. 8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 서류 보내겠다라니. 지연의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천천히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예식장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호텔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모든 장면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웃던 남편, 밀치던 시어머니의 손, 비웃던 시누이의 눈, 여유롭게 걸어온 유라의 웨딩드레스. 한 장면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기억 속에 새겨 넣었어요. 택시를 타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영정이 보였어요.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계셨습니다. 지연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제가 끝까지 할게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떨리던 손도 어느새 멈춰 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고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말라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무엇을 끝까지 하겠다는 건지 지연은 아직 자기 자신에게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에 단단한 것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빼낼 수도 없고 빠질 생각도 없는 무언가가요.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연은 택시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잠이라도 잘 수 있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을 때 지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현관문 앞에 박스 4-5개와 검은 비닐봉지가 쌓여 있었어요. 지연은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는데 박스 위로 삐져나온 것은 자기 옷이었어요. 겨울에 입던 코트 소매가 박스 밖으로 늘어져 바닥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책들이 아무렇게나 구겨 넣어져 있었고 화장품과 머리끈, 칫솔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박스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8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8년치 살림이 박스 몇 개와 비닐봉지에 담겨 현관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내놓듯이요. 숨이 턱 막혔지만 지연은 박스를 넘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러도 빨간 불이 켜졌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열어준 건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야, 아직 안 갔어?
지연은 대답 대신 신우이 옆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발 들여놓는 순간 코끝에 낯선 냄새가 와 닿았습니다. 새 가구에서 나는 나무 냄새, 그리고 지연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진한 향수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거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골라놓은 커튼은 사라졌고 새하얀 커튼이 걸려 있었어요. 소파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새 소파 위에 남편과 유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사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유라가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예쁘다라고 웃었고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연이 거실에 들어선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듯이요. 테이블 위에는 여행사 봉투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신혼여행 일정표가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발리 5일 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연은 그 일정표를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를 꽉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컵에 커피를 담고 있었는데 지연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야?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온 며느리에게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앉으라는 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유라에게 건네며 지연을 흘겨보았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참고 참았던 말이 겨우 한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탄식에 가까웠죠. 시어머니는 지연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그게 전부였어요. 3일 전 전화를 끊었을 때와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지연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가족에게 없었던 것처럼 지울 때도 아무런 무게가 없었어요. 신우이가 현관 쪽에서 걸어오며 지연의 박스 하나를 발로 밀었습니다. 박스가 미끄러지면서 안에 있던 머그컵이 쏟아져 바닥에 굴렀어요. 지연이 아끼던 컵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내 자리 없어. 빨리 가지고 나가. 지연은 바닥에 굴러간 머그컵을 보았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결혼 초에 남편과 함께 고른 컵이었습니다. 쌍으로 산 건데 하나는 이미 없어졌고 남은 하나마저 금이 갔어요. 주워 올릴까 하다가 손을 내리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아끼는 물건은 없었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바뀌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과 남편이 찍은 결혼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 성준과 유라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진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기가 존재했던 흔적이 사진 한 장조차 남지 않고 말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8년을 살았는데 3일 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복도 끝 작은 방으로 걸어갔어요. 원래 서재로 쓰던 방이었는데 지연의 책상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작은 매트리스 하나뿐이었어요. 지연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돌리고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이마를 묻었습니다. 숨을 내쉬자 온몸이 떨렸어요. 문 밖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라가 신혼여행 때 뭘 입을지 이야기하는 소리,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라며 유라를 부르는 소리, 남편이 가구 배치를 바꾸자고 말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연의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속이 갈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유라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는 소리가 특히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지연에게는 늘 차갑고 딱딱한 말투만 쓰던 시어머니가 유라에게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모욕보다 더 아팠어요. 하지만 지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울면 지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겠다고 지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밖에서도 열리는 종류였던 거예요.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남편은 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서류 오면 도장 찍고 나가. 재산 욕심 같은 거 내지 마. 경고였습니다. 위로도 설명도 사과도 아닌 그냥 경고요. 지연은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8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에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마치 알겠다는 듯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듯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닫고 나갔어요. 지연이 완전히 꺾였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곧 거실에서 다시 유라와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웃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문 거였죠. 방심하게 만든 겁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약해 보이는 편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연을 만만하게 볼수록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질 테니까요. 물론 그게 정확히 어떤 모양일지는 아직 지연도 몰랐어요. 다만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는 방금 남편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지연은 오늘 밤 이 집을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쫓겨나듯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는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의 소리가 하나씩 잦아들었어요. 불이 꺼지고 발소리가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아파트가 조용해지자 비로소 지연은 어둠 속에서 작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오늘 밤만 버티면 돼. 지연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지연의 눈이 천장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늘 밤은 자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니까요. 집안이 조용해진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거실 불이 꺼지고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그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작은 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낮에 남편이 던져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합 비서였습니다. 지연은 식탁 조명만 켜고 첫 장부터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어요.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위자료 없음, 서명 후 7일 이내 퇴거. 문장 하나하나가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8년을 살았는데 위자료도 없고 재산도 포기하고 일주일 안에 나가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장에는 본인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세 번째 장에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한 쪽은 처음부터 지연에게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도장만 찍고 사라지라는 뜻이었죠. 지연은 서류 끝에 적힌 날짜를 보았습니다. 작성일이 2주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결혼식 준비와 함께 이혼 서류까지 만들어 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남편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중요한 일이라고 했던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지연을 버리는 일을요. 지연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린 게 아니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순서대로 움직이자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어요. 이번에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조항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안방 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편과 유라가 뭔가를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류 위에 글자를 읽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릴수록 지연의 눈빛은 더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분노보다 더 깊고 차가운 것이 눈 속에서 굳어가고 있었죠.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 지연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장 찍을 거지? 가볍게 묻는 투였어요. 확인이라기보다 재촉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찍을게요. 일부러 힘없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기운을 뺐어요. 남편은 그 대답을 듣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방심한 얼굴이었어요. 그래,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 남편은 물 한 잔을 들고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부의금 봉투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하나씩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아버지 이름 석자를 보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연은 봉투를 꼭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장례식장에서 챙겨온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식탁 위에 조심히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아빠, 지켜봐줘.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계셨어요. 지연은 가방 바닥을 뒤져 작은 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가벼운 무게가 느껴졌어요. 지연이 혼자서 조금씩 모아둔 기록들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사업 서류에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띌 때마다 혹시 몰라 메모하고 사진을 찍어둔 것들이었어요. 계약서에 빠진 숫자, 설명과 다른 금액, 이상하게 자주 바뀌는 투자 조건.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냥 불안해서 뭔가 이상해서 모아둔 거였죠. 그때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식탁 위에서 그것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조용한 식탁 위에서 작게 울렸어요. 새벽 4시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 하나만 어깨에 맸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집안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아보면 흔들릴까 봐서였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지연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살린다. 발걸음이 가벼워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지연은 새벽 거리를 걸으며 아버지가 혼자 살던 집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 집에 신세를 질까 잠깐 생각했지만 이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발이 저절로 향한 곳은 아버지가 혼자 살던 집이었어요. 오래된 빌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올라 현관 앞에 섰습니다. 화분 받침 아래 여분의 열쇠가 있다는 걸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늘 내가 올 때 문 잠겨 있으면 안 되니까라며 놔두신 거였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한 발 들여놓는 순간 지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났어요. 비누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어릴 때부터 익숙한 그 냄새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현관에는 아버지의 낡은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요. 하지만 이 신발의 주인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연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소파, 낡은 텔레비전,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든 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대로였어요.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집에 사람의 온기가 없다는 것. 그 사실이 지연의 가슴을 조용히 무너뜨렸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깍두기, 멸치볶음, 계란말이.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것들이었어요. 냉장고 문 안쪽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어놓으면 데워주기. 그 5글자를 읽는데 3초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딸이 올 때를 대비해 반찬을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딸을 위해 냉장고를 채워놓고 메모까지 적어두셨어요. 데워주기. 데워서 먹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더라도 누군가 데워주기를 바라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거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어요. 이번 달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 안에 작은 글씨로 지어놓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동그라미를 보는 순간 참고 있던 것들이 전부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그 집에서도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딸이 오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기다리셨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메모를 쓰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가셨어요. 지연은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해도 자꾸 새어나왔어요. 입을 손으로 막아도 어깨가 들썩이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났어요. 눈물을 소매로 닦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도 그대로였어요. 이불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협탁 위에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아버지 옷 사이에 접혀 있는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던 담요였어요. 보라색 무늬가 있는 낡은 담요인데 깨끗하게 세탁되어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지연이 이 담요 없이는 잠을 못 잤거든요. 아버지는 그걸 버리지 않고 빨아서 개켜두셨던 거예요. 지연은 담요를 꺼내 얼굴에 묻었습니다. 세제 냄새 사이로 아버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연은 담요를 안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쓰시던 갈색 가죽 지갑이었어요. 열어보니 안에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앞니가 빠진 채 웃고 있는 5살쯤의 지연.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 글씨로 우리 지연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어요.
수없이 꺼내보셨던 거죠. 지연은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나 여기 왔어. 목소리가 갈라져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연은 서랍 안쪽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종이 상자였는데 안에 두툼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지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 3장이 나왔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어요. 아버지도 울면서 쓰신 거였습니다. 첫 문장부터 지연의 심장을 찔렀어요. 지연아, 내가 참는 게 아빠는 제일 아팠다. 지연은 그 한 줄을 읽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딸이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전부 알고 계셨던 겁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힘들면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삶을 아빠가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맞았는지 아빠는 아직도 모르겠다. 지연은 편지를 읽다가 글자가 보이지 않아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닦아도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돌아오라고 말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용기가 없었다. 내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게 아빠도 너무 힘들었다. 아버지의 글씨가 이 부분에서 특히 흔들려 있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던 게 보였습니다. 지연은 편지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히듯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던 거예요. 딸이 참는 걸 보면서 아버지도 참고 계셨던 겁니다. 편지의 다음 장에는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너부터 지켜라. 이 문장이 3번이나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 쓰고는 부족했는지 밑에 또 쓰고 또 쓰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말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반복된 글씨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편지의 맨 끝에 다른 글씨와 조금 다른 또렷한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힘든 날이 오면 김도연 변호사에게 연락해라. 그 옆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아버지가 왜 변호사 연락처를 남겼는지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하셨다는 건 분명했어요. 지연은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구겨질까봐 조심하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들이 손안에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지연은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듯 말했어요. 울음은 아직 멈추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연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어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고 가슴 가까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김도연 변호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쥔 채 창밖을 보았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 겁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신 곳으로 지연은 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지연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종로의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 5층에 김도연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편이었죠.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읽고 있던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알아본 얼굴이었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연락하라고 했어요. 김도연 변호사님 맞으시죠? 김도연 변호사는 편지를 보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연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보통 인사가 아니었어요. 조문할 때처럼 정중하고 무거운 인사였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버님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지연은 의아했어요. 아버지를 아는 변호사라면 동네 법률 상담 정도로 인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는 그냥 아는 사이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존경에 가까웠어요.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연에게 자리를 권하고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어요. 갈색 종이 표지에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두께가 손가락 3마디는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열며 입을 열었어요. 따님, 아버님은 평생 재산을 숨기고 사신 분입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재산을 숨겼다니요. 아버지는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사셨고 낡은 지갑을 쓰셨고 냉장고에 직접 만든 반찬을 넣어두시는 분이었습니다. 지연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농담인가 싶었죠. 하지만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하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목록이 나왔어요. 서울과 경기도의 건물 여러 채, 토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금융자산 내역이 있었어요. 예금, 채권, 신탁 계좌. 숫자가 너무 커서 지연은 자릿수를 3번이나 다시 세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딸 이름으로 만들어진 신탁 계약서가 있었어요. 수천억이었습니다. 지연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류 속 이름은 분명 아버지였어요. 주민등록번호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와 아버지의 삶이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어젯밤 냉장고에 붙어있던 지연 오면 데워주기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반찬을 직접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시던 그 아버지가 수천억대 자산가라니요. 지연은 서류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물컵을 내밀었어요. 지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아빠는 그냥 평범한 분이셨어요. 낡은 집에서 혼자 사시고 용돈도 안 받으시고 택시비 아끼겠다고 버스만 타시던 분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아버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따님 주변 사람들이 달라질까봐 두려워하셨어요. 딸이 돈 때문에 이용당하는 걸 가장 무서워하셨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사셨는지, 왜 한 번도 돈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님은 20년 넘게 저와 함께 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따님이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이 변호사도 아버지와 오래 함께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갔어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직접 반찬을 만들고 달력에 딸 오는 날을 표시하시던 아버지. 수천억을 가지고도 그렇게 사신 거였습니다. 전부 딸을 위해서요. 그럼 아빠는 내가 당하는 걸 알면서도 참으셨던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섣불리 개입하면 오히려 따님에게 위험이 갈까봐 조용히 지켜보시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아버님에게도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지연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20년을 참으며 준비한 것을 눈물로 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힘을 자랑하는 데 쓰지 않을게요. 끝내는 데 쓰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연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아버지를 닮은 무언가를 본 것 같았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연이 가방에서 작은 것 하나를 꺼냈어요. 어젯밤 식탁에서 챙긴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김 변호사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사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하는 사업이 수상한 점이 많아서 그동안 조금씩 모아놨어요. 김 변호사가 자료를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시댁회사의 투자계약서 사본, 내부 문서 사진, 금액이 적힌 메모들이었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투자 유치 계약서인데 대상이 전부 은퇴자들이네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댁회사는 은퇴한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상품이다. 원금은 반드시 지켜준다며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막게 한 계약들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몰래 확인한 실제 운용 내역은 계약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약속한 안전장치는 없었고 돈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피해자 명단을 훑었습니다. 60대, 70대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직업란에는 퇴직, 무직, 연금수급자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하고 퇴직금을 받아 노후를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은 그 명단을 보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아빠 또래들이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너부터 지켜라. 아버지는 자기 딸만 지키라고 하셨지만 지연은 이 명단 속 사람들에게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걸 한 게 자기 남편이고 시댁이라는 사실에 지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지연을 똑바로 보았어요. 지금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척 하세요. 움직이는 건 밤에만 저하고만 합니다. 증거가 완벽해질 때까지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리치지 말고 절차대로 끝냅시다. 김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소리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20년을 조용히 준비했던 것처럼 지연도 조용히 끝낼 생각이었어요. 시댁회사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지연과 김 변호사가 움직인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통이었어요. 약속한 수익금이 안 들어온다는 문의였죠. 상담 직원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응대하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전화가 10통, 20통으로 불어났어요. 내용은 전부 같았습니다. 돈 돌려달라. 상담 직원 3명이 동시에 전화를 받아도 감당이 안 됐어요. 대기 중인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회사 로비에 백발의 노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 팔을 잡고 겨우 걸었어요. 두 사람은 안내 데스크 앞에 서더니 아내 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퇴직금 전부 맡겼어요. 35년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 돈 돌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담당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노부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하나둘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조용히 우는 노인의 모습이 로비 전체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회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정상화된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같은 말을 10명, 20명에게 동시에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찾아왔고 나도 같은 말 들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을 한 사람씩 만나 진술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겪으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적겠습니다. 노인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사실에 하나씩 입을 열었어요.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피해자 지원 봉사자처럼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연은 피해자들 손을 잡았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지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안전하다고 했어. 원금은 무조건 지켜준다고 했단 말이야. 영감이 평생 택시 몰아서 모은 돈인데 할머니의 남편은 4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셨다고 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명절에도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대요. 퇴직하고 받은 돈을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태자며 맡겼는데 이제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하다가 목이 메어 한참을 말잇지 못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손녀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던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손녀가 4년은 다닐 수 있었어. 할아버지는 울지 않으려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지만 결국 눈가가 젖었어요. 지연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반드시 돌려받게 할게요. 약속이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나이였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누군가를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였어요. 투자 계약서를 들여다보니 뒷면 맨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원금 보장 아님이라는 문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읽을 수 없을 만큼 작았어요. 상담 과정에서는 원금 보장이라고 말해놓고 계약서에는 정반대를 써놓은 겁니다. 노인들은 그 글씨를 본 적도 없었어요. 설명을 들은 적은 더더욱 없었죠. 금융당국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성주는 당황했어요. 직원들에게 서류 정리하라고 지시했지만 그건 정리가 아니라 숨기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변호사는 진작에 핵심 서류의 사본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지연이 모아둔 자료와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내부 문서 사본까지. 회사가 숨기려 해도 증거는 바깥에 있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회사가 노인들 돈을 건드렸대. 거래처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약을 보류하고 결제를 미루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줄이 막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성주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밖에 이야기한 거야? 입 함부로 놀린 놈 당장 나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불안한 건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월급이 제때 나올지,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다들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나와서는 며느리 쫓아내더니 재수가 없어서 이 꼴이 났다며 직원들 앞에서 투덜거렸습니다.
아무도 맞장구 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시어머니 뒤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유라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매일 회사에 들르며 성준 곁에 붙어 있었는데 분위기가 험해지자 슬쩍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전화하면 바로 받던 유라가 이제는 두세 번 울린 뒤에야 겨우 받았어요. 통화도 짧아졌죠. 성준은 그걸 느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돌려막기를 시도했어요.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와 기존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소문이 퍼진 마당에 새 돈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동시에 터진 항의와 당국의 조사 요청이 겹치면서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성준은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뒤에서 이 짓을 하는 거야? 책상 위에 쌓인 항해 서한과 거래처 해지 통보서를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어요. 의심의 눈초리는 경쟁사, 퇴사한 직원, 불만을 가진 투자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성준은 한 명씩 이름을 떠올리며 따져보았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조여오는 건 보통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단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도장 찍고 나간 여자, 아무 힘도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던 그 여자가 이 모든 걸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성준에게 지연은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난 사람이 지금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어요. 지연은 그날 밤 아버지 집 작은 방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너부터 지켜라.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복수이자 사람을 지키는 일이에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고 지연은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조용히 움직여야 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무너뜨릴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지연은 그림자처럼 움직일 겁니다.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계약을 끊었고 투자자들의 항의는 매일 거세졌어요. 금융당국의 조사까지 겹치면서 성준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회사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도 빠듯했어요. 결국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외부 인수를 알아보자고 했어요. 스스로 꺼낸 말이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꺾은 거였죠.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자기도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인수 의향서가 도착했습니다. 익명의 법인이었어요. 회사 이름은 있었지만 대표가 누구인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향서에는 인수 조건이 딱 하나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 보상을 최우선으로 이행할 것. 돈을 먼저 돌려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성준은 조건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피해자 보상부터 하면 회사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인수 제안은 이것 하나뿐이었고 거절하면 회사는 그대로 무너질 판이었어요. 성준은 이를 악물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협상 자리에 나온 건 김도연 변호사였어요. 인수자의 대리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성준은 김 변호사의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당연히 지연과의 연결고리는 상상도 못했죠. 인수자분이 직접 안 나오십니까? 성준이 물었어요. 김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개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협상은 저를 통해 진행됩니다. 성준은 불쾌했지만 따질 처지가 아니었어요. 상대가 돈을 갖고 있고 자기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협상은 김 변호사의 페이스대로 흘러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보상 계획서를 요구했어요. 피해자가 몇 명이고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성준 측에서 일주일 뒤에 가져온 계획서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숫자는 대충 맞췄지만 실행 방안이 없었고 일정은 추후 협의라는 말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획서를 한 장씩 넘기더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한마디로 잘랐어요. 이건 계획서가 아니라 희망사항이네요. 다시 가져오세요. 성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준 쪽이 갑이었어요. 옆에 앉은 시댁 측 변호사가 조건이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꺼내려 했지만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인수의향을 철회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성준이 급히 잠깐 다시 만들어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도권은 완전히 김 변호사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그 시각 지연은 아버지의 집에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지연은 한 가지 원칙만 반복했어요. 피해자 돈부터 돌려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연은 아버지가 남긴 수천억을 한 푼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비싼 집으로 옮기지도 좋은 차를 사지도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 돈은 오직 두 가지에만 쓰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보상 재원, 그리고 회사를 인수할 자금. 복수를 위한 돈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돈이었어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이 매일 쏟아졌어요. 지연은 김 변호사를 통해 보상 약속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적힌 서면, 약정서를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를 받아든 노인들의 손떨림이 조금씩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성준은 협상이 진행될수록 초조해졌어요. 자기가 끌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성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데. 그 자리에 피해자 대표 두 분이 동석해 있었습니다. 성준의 고함을 들은 74살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35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을 당신 회사에 맡겼소. 당신이 왜 당하냐고? 그 말을 우리 앞에서 하는 거요? 성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억울한 척은 피해자 앞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 엉뚱한 짓을 했어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우리가 억울하다, 누가 음해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인들 돈을 건드렸다는 소문이 퍼진 뒤였어요.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줄었고 오히려 그런 짓을 해놓고 체면을 차리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주변은 텅 비어갔어요. 유라는 더 빨랐습니다. 어느 날 성준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이런 문제까지 떠안고 싶지 않아.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성준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도 또 걸어도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장례식 날 지연이 성준에게 전화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버림받는 쪽이 성준이었습니다. 성준은 혼자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도움이 안 됐고 시누이는 일찌감치 발을 뺐고 유라마저 떠났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계획하던 사람이 문자 한 통으로 사라진 거였어요. 성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연에게 서류 보낼게라고 툭 던졌을 때 지연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성준은 자기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으니까요. 텅 빈 사무실에서 성준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인수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영권을 넘기는 서류에 성준이 펜을 든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새 주인이 피해자 돈부터 돌린대. 그러면 회사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너지기만 하던 분위기에 처음으로 희망 비슷한 것이 생긴 거였어요. 김 변호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지연에게 마지막 서류 묶음을 건넸습니다. 인수계약서, 피해자 보상 일정표, 그리고 검찰에 제출할 고소장.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고날 공개합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준비해둔 힘으로 지연은 마지막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선고일 아침 법원 앞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피해자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온 분, 자녀의 부축을 받고 온 분, 휠체어에 앉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사람들이 법원 복도에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지연은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끝자리에도 앉지 않았어요. 법원 근처 카페에 앉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법정의 날이었고 지연이 나설 자리는 따로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어요. 피해자들, 기자들, 그리고 피고인석에는 성준, 시어머니, 신우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몇 달 전과는 딴 사람이었어요.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정면을 보고 있었고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피해자 진술이 먼저였습니다. 73살 박 할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어요. 양복 상의가 어깨에서 흘러내릴 만큼 마른 체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이크 앞에 서더니 종이를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법정 안이 조용해서 한 글자도 빠지지 않았어요. 퇴직하고 받은 돈이 제 전부였습니다. 안전하다고 했어요. 원금은 절대 안 잃는다고 했어요. 그 말 믿고 맡겼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더 읽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저는, 아내는 어떻게 살라고. 법정이 적막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판사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68살 김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증인석에 앉자마자 피고인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영감이 택시 몰아서 모은 돈이에요. 허리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40년을 운전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면서도 또렷했어요. 성준은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피했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끝까지 피고인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가 성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이 말랐는지 침을 한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실무진이 한 일이고 저는 전체적인 경영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그 말을 박살냈어요. 성준이 직접 결제한 투자계약서,
투자 설명회 자료의 수기로 수정 지시를 적은 메모, 원금 보장이라고 간주하라는 내부 지시 메일. 하나하나 화면에 띄워질 때마다 성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판사가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피고인 최 씨는 투자 설명회에 동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시어머니는 나는 모릅니다. 그냥 따라간 것뿐입니다라고 했지만 설명회 현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직접 명함을 돌린 기록과 참석자 서명부의 이름이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달싹거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더 심각했어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체 내역이 화면에 뜨자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피했지만 증거 앞에서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위해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서류를 한번 넘기고 안경을 고쳐 쓰고 법정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 몇 초가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어요. 피해자들은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기자들은 펜을 멈춘 채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피고인 한성준. 성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노린 조직적 사기 행위를 주도한 점, 피해 규모가 극히 크고 피해자 다수가 고령인 점,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합니다. 성준의 몸이 흔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옆으로 기울었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교도관 2명이 다가와 성준의 양쪽 팔을 잡았어요. 성준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피고인 최 씨.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투자 설명회에 직접 동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준 점, 사기 행위에 가담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몰랐어. 나는 정말 몰랐어라는 말을 되뇌었지만 교도관이 부축해 일으켰어요. 피고인 한 씨. 신우이가 부르르 떨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신우이는 교도관에게 팔이 붙잡힌 채 끌려나갔어요.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보았지만 아는 얼굴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청석의 피해자들은 선고를 듣고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울음소리, 안도의 한숨, 그리고 조용한 박수가 뒤섞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노인들의 어깨가 조금 펴졌어요. 같은 시각, 시댁회사 대회의실, 직원들이 모두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인수 발표가 있다는 공지를 받고 온 거였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새 대표가 누구래? 이름 아는 사람 있어? 아무도 답을 몰랐어요. 회의실 앞에 선 임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경영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걸어 들어온 사람을 보고 앞줄에 앉아있던 직원 한 명이 어라고 작게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지연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구두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어깨를 펴고 정면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걸었어요.
몇 달 전 현관 앞에 짐이 쌓여 있는 걸 보고 비밀번호를 눌렀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가 한 명, 두 명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이 퍼졌어요. 저 사람 혹시 전 사모님 아니야? 그 지연, 전 대표의 전 아내. 장례식 날 상복을 입고 혼자 빈소를 지키던 그 여자. 신우이가 박스를 발로 밀며 내 자리 없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회사의 새 주인으로 단상에 서고 있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나는 직원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지연은 단상에 서서 회의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피해자 보상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약속한 돈은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짧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한 명이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호송차 안. 수갑이 채워진 성주는 차량 안작은 화면에 비친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회사 인수 소식이었어요. 카메라가 비춘 새 대표의 얼굴. 성주는 화면을 보는 순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자기가 서류 보낼게라고 툭 던졌던 그 여자. 도장 찍고 나가라고 했던 그 여자. 결혼식장에 상복 입고 찾아왔을 때 여기까지 왜 왔어? 라고 얼굴을 찌푸렸던 그 사람이 화면 속에서 자기 회사의 새 대표로 서 있었어요. 성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화면 속 지연은 단상에 서서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보상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준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익명의 법인,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인수자, 김도연 변호사, 전부 지연이었던 겁니다. 아무 힘도 없다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움직이고 있었어요. 성주는 수갑찬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송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성준을 태우고 법원을 떠나 교도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회사 로비에서는 뉴스를 본 피해자 노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우리 돈 돌려준대. 정말이래. 문서로 약속했대. 노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불안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어요. 지연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지연은 가방 안쪽에 넣어둔 아버지의 편지를 손끝으로 만졌어요.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시댁은 법정에서 무너졌고 회사는 지연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끝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뒤에야 드러났으니까요. 지연은 복도를 걸으며 조용히 다음 일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수감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에게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성준이었어요. 교도소 봉투에 담긴 편지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통이었다가 2주일째부터는 이틀에 한 통꼴로 늘어났습니다. 한 번만 만나줘. 제발 한 번만. 편지마다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거였죠. 지연은 편지를 읽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찢어버리지도 답장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 편지를 보낼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지연은 며칠을 생각한 끝에 접견 신청서를 냈습니다. 용서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끝내러 가는 거였습니다. 접견실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의자가 마주 놓여 있었어요. 지연이 자리에 앉자 맞은편 문이 열렸습니다. 성준이 들어왔어요. 지연은 그 얼굴을 보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어요. 볼이 푹 꺼져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재소자 복을 입은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몇 달 전 턱시도를 입고 활짝 웃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성준은 유리병 너머 지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떨궜어요. 무릎을 꿇듯 상체를 숙이며 이마가 거의 선반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성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콧물이 섞여 있었어요. 수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연은 수화기를 들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한참을 울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연은 성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한때는 그 눈을 보며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에서 보이는 건 후회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앞날이 무서운 거였죠.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일 간다던 그 말 아직도 기억나? 성준의 울음이 뚝 멈췄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당신은 내일 간다고 했지. 그날 나는 혼자 빈소를 지켰어. 조문객한테 사위는 내일 온다고 거짓말하면서. 성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말했어요. 사과는 늦었고 책임은 내 몫이야.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에는 장례식 날의 허탈함, 결혼식장에서의 모욕, 현관 앞에 버려진 짐, 작은 방에서 버텼던 밤,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성준은 그제야 다급해졌어요. 수화기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어머니가 시킨 거야. 유라가 꼬드긴 거고 나는 그냥 휩쓸린 거라고. 지연의 눈이 서늘해졌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넌 끝까지 너만 지켰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성준의 입이 닫혔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 탓을 하려 했지만 지연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올린 것도 장례식에 안 간 것도 짐을 내다 버린 것도 결국 성준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지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 아빠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숨었어. 수천억을 가지고도 낡은 집에서 혼자 사셨어. 딸이 돈 때문에 이용당할까 봐서. 성준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된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사셨는지, 왜 사위에게 한 번도 돈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그리고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당신은 돈 앞에서 나를 버렸고 아빠는 돈을 숨기면서까지 나를 지켰어. 그게 차이야. 지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성준이 유리병 너머에서 무언가를 외쳤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어요. 주먹으로 벽을 쳤지만 유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접견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성준과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약속대로 피해자 보상을 가장 먼저 진행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잃었던 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입금 확인 문자가 뜨자 전화를 걸어온 할머니가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들어왔어. 정말 돌려받았어. 지연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어요. 돈을 돌려받고 고맙다며 손을 잡는 노인들에게 지연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라 빚 갚는 겁니다. 시댁이 빼앗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노인들은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라는 말을 반복하며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렸어요. 보상이 마무리된 뒤 지연은 아버지 이름으로 작은 장학기금과 복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지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비 보조, 크게 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조용히 살았던 것처럼 지연도 조용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돈은 더 이상 숨겨진 재산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지연은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도록 여러 번 읽은 편지였어요.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너부터 지켜라.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처음으로 진심이었습니다. 괜찮은 척이 아니라 정말 괜찮았어요. 지연은 편지를 조심히 접어 서랍에 넣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 흔들었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뜻대로 사람을 돕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살.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오래전 아버지가 달력에 적어놓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지연 오는 날. 아버지는 끝내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셨지만 지연은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지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았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장례식 날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가장 슬픈 날에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고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참고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끝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메모, 지연 오면 데워주기. 수천억을 가지고도 낡은 집에서 혼자 반찬을 만들며 딸을 기다리셨던 그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주는 돈 앞에서 아내를 버렸고 아버지는 돈을 숨기면서까지 딸을 지켰습니다. 같은 돈인데 쓰는 사람에 따라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는 거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지키세요. 지연의 아버지가 편지에 남긴 그 말처럼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